결혼식이 일주일 남았는데 꼭 그래야 해? 할 게 얼마나 많은지 오빠도 알잖아. 며칠 휴가를 내고 고향에 다녀오겠다는 말에 약혼자가 버럭 화를 냈다. 지금처럼 정신없는 시기에 왜 내 마음대로 행동하냐는 것이다.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아무래도 내 얘기는 그녀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것 같다. 역시 이기적인 사람이다. 결혼한 후에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지 않는다. 분명히 파국으로 치닫을 것이다. 나는 솔직히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 결혼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그저 실수로 그녀를 임신시킨 탓에 달리 빠져나갈 방법이 없을 뿐이다. 과연 나는 책임감만으로 남은 평생 그녀와 살 수 있을까? 그녀는 날 사랑하긴 하는 걸까? 혹시 내가 가진 재산이 탐나는 건 아닐까? 그런 복잡한 마음을 뒤로 한 채 나는 고향으로 차를 몰았다. 그녀에게는 미안하지만 정말 가야 할 일이 있었다. 10년 전 실종되었던 고등학교 친구들이 토막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들었기 때문이다. 세 친구의 시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갈기갈기 토막난 채 포대 자루에 담겨 있었다고 한다. 한 사냥꾼이 산 중턱에서 발견했다고 하는데 경찰은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범인에 대한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장례식장에서 본 세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얼굴이 수척했다. 살아 돌아오지 못할 걸 예감했어도 이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돌아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다행히도 그분들은 날 알아보지 못했다. 학창시절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지만 이미 10년이나 지난 시절의 일이니 기억이 나지 않으시겠지. 나는 부조금을 낸 후 식사도 하지 않고 급하게 빠져나왔다. 마음이 불편해 더 길게 머물 수가 없었다. 왜냐면 그 아이들을 죽인 범인은 바로 나니까. 10년 전 고등학생이었던 나는 그 3명과 친구였다. 함께 자주 어울려 다녔는데 어느새부턴가 상하관계가 조성되더니 그 셋이 나를 부하처럼 부리기 시작했다. 나는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 아이들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심하게 때리는 바람에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들이 내게 유독 특이한 심부름을 시켰다. 밤 12시에 교정 뒤에 버려진 화장실에 가서 사진을 찍어 전송하라는 것이었다. 그 화장실에는 밤마다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라는 게 그 아이들의 명령이었다. 밤에 도착한 화장실은 공포 그 자체였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냄새가 풍겼고 짙은 어둠 속에 무언가 웅크리고 숨어있는 듯한 불안감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온몸이 떨려왔다. 그나마 후레쉬를 가져와 불빛이 있긴 했지만 어둠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나를 짓눌러 댔다. 나 같은 겁쟁이가 견딜 수 있는 공포가 아니었다.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다. 그 아이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더 큰 괴롭힘이 돌아올 게 뻔했기에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어떻게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사진을 찍어 아이들에게 전송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인다고 투덜댔고 나를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잡아두었다. 그렇게 밤 1시가 돼서야 집에 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차마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할머니 한 분이 입구 앞에 서서 날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본능으로 알 수 있었다. 그 할머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귀신이었다. 괴롭힘을 당하는구나. 내가 그 애들을 납치해줄까? 그 할머니는 내게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물었다. 살짝 벌어진 입술 사이로 할머니의 썩어 문드러진 잇몸이 보였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도망치고 싶었지만 할머니가 출구를 막고 서 있는 탓에 경솔하게 움직일 수가 없었다. 네, 도와주세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대답하자 할머니는 천천히 다가오더니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람 한 명당 손톱 하나란다. 3명 맞지? 그러더니 할머니는 차례로 내 손가락을 입에 물더니 이조차 없는 잇몸으로 잘근잘근 손끝을 씹어댔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손톱이 흔들리더니 툭 떨어지는 것이었다. 이어 손끝에서 검붉은 피가 흘렀지만 공포에 마비된 탓인지 아무런 고통도 느낄 수 없었다. 그렇게 손톱 3개를 삼킨 할머니는 느린 걸음으로 화장실을 나섰고 그제야 정신을 차린 나는 불이 나게 집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실종된 건 바로 다음 날이었다. 경찰 인력이 모두 동원되어 온 동네를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고
이렇다 할 용의자도 찾지 못했다. 경찰은 나를 찾아와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아무래도 실종 직전까지 연락을 나눈 사람이니 범인으로 의심하는 것 같았다. 형사는 내 손톱이 없어진 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계속 몰아세웠으나 끝내 나를 용의자로 지목하지 못했다. 그렇게 수사는 지지부진하게 끝나고 말았고 나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다른 지역으로 도망쳐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10년이 흐른 것이었다. 나는 장례식장을 나온 후 밤늦게 그 학교 화장실로 향했다. 정말 아이들을 납치한 게 그 할머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10년 만에 마주한 모교는 오랫동안 폐쇄된 채로 방치되었는지 끔찍한 몰골로 변해 있었다.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 금지 팻말 옆으로 길게 펜스가 쳐져 있었다. 나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펜스를 넘어 운동장을 가로질렀다. 그렇게 무려 10년 만에 그 어두운 화장실을 마주했다. 단단히 각오했건만 그날의 공포가 고스란히 되살아나 온몸의 세포를 엉망으로 흔들어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기서 돌아설 수는 없었다. 그 할머니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했다. 현기증이 날 것 같은 그 끔찍한 공간에서 나는 헛기침을 하며 일부러 인기척을 냈다. 그러자 정말로 할머니가 다시 화장실 입구에 나타났다. 10년이나 지났건만 할머니는 그날 모습 그대로 전혀 변함없는 모습이었다. 다시 왔구나. 할머니는 이번에도 웃는 얼굴로 날 반겨주었다. 여전히 썩은 잇몸이 보이는 끔찍한 미소였다. 할머니, 혹시 그 아이들 할머니가 납치한 건가요? 내 물음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너처럼 착한 아이를 괴롭히는 아이들은 혼이 나야 되지 않겠니? 역시 그랬다. 이 할머니는 사람을 납치하는 귀신이었다. 경찰이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귀신이 한 짓이니까 찾을 수 없던 것이다. 이렇게 모든 게 확실해진 상황에 더 이상 주저할 게 없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손가락 2개를 내밀며 말했다. 할머니, 부탁이 있어요. 저를 괴롭히는 사람을 잡아가 주세요. 그 사람은 바로 제 약혼자와 그 뱃속에 있는 아이예요.